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특허법 판례 심화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 강의는 추석 전에 종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심화 강의 끝난 다음에 특허법 2차 기출 강의, 그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 특허법 실전 GS 이렇게 될 건데요. 2차 기출 사례고요. 사례, 그리고 이제 실전 GS 이렇게 해서 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기득 때 이렇게 대비하시면 될 거고, 기본 강의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기본 강의는 판례 심화 강의로 대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판례라고 하면 판례 원문을 보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왜냐하면 2차 기출문제를 보면 원래 사실관계가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원문을 보아야 하는가, 이게 의문이 드는데, 자, 민소법은 논외로 하고요. 특상 D만 보면 특허, 상표, 디자인에서 원문을 봐야 되는 거는 요거예요. 상디는 원문을 볼 가치가 매우 큽니다. 디자인은 뭐 판례가 별로 없으니까 부담되진 않고, 상표는 원문을 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거 이제 그 강의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럼 특허도 원문을 보아야 하는가? 라고 하면 이제 세모예요. 상표랑 디자인은 기술적인 지식이 없어도 원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특허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면 설령 자기 전공 분야라 하더라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통상의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원문을 보기 어려울 뿐더러 보더라도 상디만큼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아요. 그럼 원문 아예 안 보는가? 그것도 안 돼요. 조금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공부할 때 얘네들은 원문을 봤지만 특허는 원문을 보지 않았어요. 스스로. 그럼 어떻게 했냐? 강사들이 봐야 된다라고 한 것만 봤고,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원문을 찾아보지 마십시오. 제가 필요한 것만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전달을 드리고, 판례 원문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사실이라는 팩트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걸 갖고 내리는 어떤 판단 또는 평가, 이런 게 있죠. 법적 판단, 법적 평가예요. 자,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 뒤에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고, 이걸 우리가 소위 판례라고 표현을 하죠. 판례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요게 시험에 어디서 등장하냐 라고 하면 변리사 1차 시험에서도 등장을 하고 2차 시험에서도 당연히 등장을 하죠. 2차 시험에서 등장을 어떻게 하느냐? 지문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OX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2차 시험에서 어떻게 등장하느냐? 문제에서 주진 않아요. 문제에서는 주진 않고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써 내려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럼 2차 시험에서 문제를 뭘 주냐면 얘를 문제로 줘. 사실관계를 2차 시험에서 문제로 주고, 2차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에 적어야 되는 게 판례라는 거죠. 결국은 1차든 2차든 여기 판례라는 부분, 판사가 내린 판단, 법적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OX를 판단하고 더 나아가 암기하셔서 기재하셔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럼 이 사실관계는 1차 시험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으세요. 2차 시험에서 이제 문제로 등장하는 부분이니까 보셔야 되는데 이 사실관계 원문을 다 봐야 되냐? 그렇지 않다. 강사가 해주는 것만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차 시험은 전혀 사실관계를 안 봐도 되냐? 따로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기본 강의 하면서 전달드린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전달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집은 요거랑 요거가 다 들어있는데 이거는 다 들어있고요.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을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필요한 사실관계를 아셔야 되는 건데 근데 완전히 기술적인 부분을 완전히 100% 다 배제해버리면 사실관계를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걸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상디는 이해해야 돼. 특허는 테크닉한 부분을 이해할 필요 없이 이 판단, 평가를 공부하기 위한 수준에서만 이해하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허는 원문 찾아보지 마십시오. 판례집에 있는 정도로 보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1차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문을 찾아내는 거고요. 2차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답안지에 어떤 내용을 쓰냐까지 할 거고 그럼 포커싱은 어디에 더 있냐? 여기에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아직 안 보신 1차 시험 보셔야 되는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 수강하시면 이거 지문 맞히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2차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필수 과정으로 보시면 될 건데 문제, 답안지 이런 관점에서 볼 거고 그럼 답안지에 이런 판례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답안지에는 선결관계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을 드릴 거고 키워드 이런 것도 잘 언급을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의 들으실 때는 이해 위주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는 그 다음 문제죠. 그래서 사실관계 답안지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1장 판례집에 있는 모든 판례는 다 볼 거예요. 제1장 특허에 관한 절차 있고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로 넣어놓은 거는 이제 판례 번호가 됩니다. 판례 번호. 대법원 969 825 판례 보겠습니다. 825 판례. 교재 구성이 첫 번째 박스를 보시면 첫 번째 행에 제목이 있고요. 제목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박스 보시면 요거 있는 거야. 법적 판단 평가. 그리고 그 밑에 박스 보시면 그 안에 박스 보시면 사실관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뒤에 가면 사안 박스뿐만 아니라 참고 박스라고도 있어요. 지금은 사안 박스만 있는데 중간중간에 참고 박스라는 것도 있을 건데 이거는 판례는 아니고 제가 설명해 놓은 어떤 워딩이 돼요.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어떤 참고 박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판례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례 원문 그 자체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게 이렇게 좀 수록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설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 판례 보시면 1번 판례죠. 특허 출원의 주체 및 특허 심판 소송의 권리 능력, 당사자 능력과 관련했어요. 그럼 여기 권리 능력이라는 단어도 있고 당사자 능력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겁니까?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권리 능력 누가 가지죠? 권리 능력, 특허법상 권리 능력이 뭐야?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고 특허법 25조에서 얘기하고 있죠.
제외자 중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제외자 중 외국인이라도 조약이나 상호주의에 의하는 경우는 역시 권리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연인이나 법인은 권리 능력을 가지게 돼요. 단 25조에 따라서 권리 능력이 부정되지 않아야 되겠지. 그러면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 능력이라는 건 어떤 거냐? 심판에서는 심판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고, 소송에서는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를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상고도 마찬가지고, 상고인, 피상고인. 자,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권리 능력이 없어도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예요? 비법인 사단 재단은 당사자 능력이 물론 100%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있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무효심판 청구인이 될 수도 있고, 건범심 청구인, 피청구인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비법인 사단 재단은 권리 능력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권리 능력 이퀄 당사자 능력 하면 곤란해. 권리 능력이라는 개념과 당사자 능력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제목을 다시 볼게요. 특허 출원의 주체는 뭐가 필요합니까? 권리 능력이 필요합니까? 당사자 능력이 필요합니까? 권리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특허 출원의 주체라는 부분은 뒤에 있는 권리 능력과 커플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심판 소송에서는 뭐랑 커플링이 됩니까? 당사자 능력이랑 커플링이 되는 부분이에요. 되셨나요? 괄호 안에 보면 국립경북대학교의 권리 능력이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됐어요. 대학교한테 권리 능력이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건 뭐 민소에서 너무 많이 배우지 않나? 그렇죠? 학교에 당사 능력 인정해요? 인정 안 하죠. 얘는 왜 당사자 능력이 없어요? 법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시설물이에요. 시설물.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없어요. 원고 피고가 될 수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대학교는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어요. 권리 능력도 없고 당사자 능력도 없는 케이스가 됩니다. 물론 대학교를 비법인 사단 재단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 능력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대학교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학교 법인이면 권리 능력도 있고 당사자 능력도 있겠죠. 법인이라면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가 이제 법인이죠. 그런 경우는 있겠죠. 하지만 서울대학교 법인이 아니라 대학교 교명으로 뭐 출원하거나 그러면 권리 능력이 인정이 안 돼요. 법인명으로 출원이 돼야 되겠죠. 괄호 안에 보시면 국립경북대학교 얘는 법인이 아니다. 그래서 단체에 불과하다. 그것도 비법인 사단 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특허법은 어디 있어요? 제가 적어놓은 것 중에 요거 말고 없어. 특허법은 25조 권리 능력 요거 해놓고 특별히 권리 능력과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 규정하는 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특허법에 규정이 없는 거야.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그럼 자연인과 법인한테는 권리 능력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당사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민사법에서 튀어나온 거죠. 민사법이라 하면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민사법 하면 민법과 민사소송법 보시면 되겠고, 그럼 결과적으로 경북대학교는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즉 민사법에 따라서 권리 능력도 없고 당사자 능력도 없기 때문에 특허법상 출원인이 된다거나 심판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두 가지 잘 가져가야 돼. 특허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사법에 따라 적용하겠다. 요거 두 가지를 가져가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특허법에는 특허 출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이게 뭐야? 권리능력자를 말하죠. 권리능력자. 있는 자나 당사자 능력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요거 하나 들어가지고, 이거 많이 빠지더라고. 하나 들어가지고 특허권과 특허법의 성질에 비추어 뭐 따라가? 민법과 민사소송법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민사소송법에 따라 거기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 능력과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라야, 권리 능력이 있어야 출원인이 되고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심판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커플링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만났는데 뭘 만났냐면, 갑이라는 경북대학교가 특허 출원했다 라고 하면 답안지 쓸 때 요거 판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표에 있는 판례를 적으시면 될 건데, 사안포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사안포섭할 때는 출원할 수 있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권리 능력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는 경북대학교가 어떤 심판을 청구했다 라고 하면 판례는 요거 박스에 있는 거 적으면 될 건데, 사안 적을 때 뭐 적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권리 능력이랑 당사자 능력 다른 거고요. 권리 능력과 관련된 특허법상 절차는 지금 특허 출원 절차를 말하는 거고요. 출원하는 거. 당사자 능력과 관련된 건 심판이나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의 경우에 출원이냐 심판 또는 소송이냐에 따라서 사안포섭이 달라지는 거 조심해주고, 우리가 판례 내용을 적을 때는 두 가지 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특허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과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사안 박스 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민사법상 권리 능력이나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니까 출원인도 될 수 없고 항고 심판 청구인이라던가 상고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항고 심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심판 청구인 이렇게 해도 돼요. 심판 청구인. 이거 옛날에 있던 너무 오래된 법리 그 판례라서 옛날에 항고 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청구인 또는 상고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 경북대학교는 권리 능력도 없고 당사자 능력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못 받는다? 못 받겠죠. 못 받겠지. 그럼 누가 받아야 돼요? 거기다 적어줍시다. 국립대학교니까 국가명으로 특허를 받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되거나. 국가는 권리 능력 있죠. 권리 능력 있어요. 또 그 대학교의 어떤 자연인 명의로, 총장 명의로 특허를 받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특파권이 있어야 되는 건 별개로 보고,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국가 그 자체나 개인 또는 총장의 명의로 출원을 했거나 당사자가 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도. 그래서 조치 뭐야? 국가로 바꾸거나 개인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답안지에 뭘 더 적어야 될까요? 뭐 배점에 따라 다르겠지. 배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배점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뭘 적어야 될까? 특허법상 권리 능력이 뭔지. 만약에 문제에서 당사자 능력이 문제됐으면 당사자 능력이 뭔지 같은 걸 좀 적어줘야 되겠죠. 권리 능력이 뭔지에 대해서 모든 강사의 기본서에 다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라고 다 외우고 있을 거야. 당사자 능력이 뭔지에 대해서 민소법 내용 적어도 돼요. 민소법. 만약에 심판이라면 글짓기에서 적으면 돼요.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모른다고 목젖지 말고 글짓기에서 적으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적는다면 좀 많이 가긴 했는데 25조. 이것도 이제 언급은 할 수 있겠는데 웬만하면 언급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판례를 적기 전에 권리 능력의 개념, 당사자 능력의 개념이 선결관계로 좀 녹여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사안 포섭할 때 물어보지 않았어도 보론으로 국가명의나 아니면 총장명으로 등록받는 것도 방법이었겠구나라는 취지로 어떤 보론으로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 시험에서는 어디까지 정리해도 좀 의문이거든. 어디까지? 이런 거 이제 기초 GS에서 했었는데 동차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묻는 거는 당연히 적고 묻지 않은 거는 적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저는 분명히 조야 구조를 물어봤어요. 근데 답안지에 국내 우주도 적어. 별로 안 좋아요. 인상이 안 좋아. 묻지 않는 거 안 적는데 보로는 적당히 적을 필요가 있어요. 보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립경북대학교의 권리능력 출원인이 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 왜? 선결로 권리능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지금 배우신 판례를 적고 사안의 경우에 국가는 이 대학교는 민사법상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출원인이 될 수 없다. 여기까지 적고 조금 더 적어서 국가명으로 가거나 총장명으로 갈 수는 있었겠다라고 보론 요 정도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죠. 보론. 그래서 적당히 늘려야지 말도 안 되게 막 늘어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 경계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너무 멀어지면 안 돼요. 물어본 거에서. 그리고 보론 같은 걸 적어야 되냐? 동차 때는 굳이 뭐 강조 안 드렸지만 기득 때는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있을 뿐더러 사실 나 빼고 다 하는 스킬이거든요. 기득 권자라면 다 쓰는 스킬이기 때문에 이거 적는다 해서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남들만큼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시험은 남들만큼 하면 합격합니다. 200명밖에 안 뽑잖아요. 200명밖에. 한 1000명 보나요? 1100명에서 1000명 정도 보는데 대부분이 남들만큼도 못해. 대부분이 문제 봤을 때 답도 못 찾고요. 설령 답을 찾았어도 논점도 많이 놓쳐요. 200명은 뭐냐? 답 찾고 논점 잡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런 것까지 가주는 게 200명이에요. 아직은 뭐 그 정도니까 뭐 특별한 어떤 엄청난 뭐 실력자만 합격한다 그렇게 안 보셔도 돼요. 생각보다 주변에 합격자가 있으면 이게 느껴질 건데 뭐야 제가 합격해?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남들이 200명이에요. 나머지 800명, 900명이 아니라 200명 수준으로 남들이라 표현합니다. 두 번째 판례 볼게요. 거저결정 특허사건이고요. 첫 번째, 출원 발명의 공동 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요건 보겠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송달 배우죠? 교부송달, 우편송달, 위치송달, 공송달 이렇게 하는데 공시송달은 최후의 보루로서 하는 거죠. 최후의 보루로서. 이런 상황이었어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특허 출원했어. 갑과 을이 뭐 공동 발명했다 하고요. 공동으로 출원을 했습니다. 공동 출원. 거통이 나왔어요. 거절이후 통지를 했고 2개월에 의견서 제출 기간 2개월이라 할게요. 2개월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 결정이 됐고 그 등본까지도 송달이 됐습니다. 거절 결정 등본 송달되면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거부심을 청구해야 하겠죠. 거부심 청구를 이 기간이 지나서 여기서 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각하되죠. 각하 심결이 나오게 됩니다. 요랬던 사안이에요. 요랬던 사안. 근데 요걸 거절결정 등본 송달을 할 때 이걸 이 사안에서 공시송달로 했던 거야. 공시송달. 공시송달 하려면 최후의 보루로 하는 거고 일반 송달 방법에 송달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갑, 을의 주소가 불분명해서 송달할 수 없다라고 하면 공시송달을 하게 돼요. 이 사안에서 어땠냐면 갑에 출원할 때 주소 적거든요. 주소? 물론 이제 특허 고객번호 이거 적으면 주소를 생략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특허 고객번호를 적는 과정에서 그 특허 고객 번호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내 주소가 특허청에 다 등록이 돼요. 어떤 출원한다라고 하면 주소는 조사하면 다 나오는 부분이 되는 거죠. 갑은 주소가 있었어요. 갑의 주소 1번이 있었고 을의 주소 2번이 있었어요. 을의 주소. 을의 주소는 뭐 한국에 소재하고 있었고요. 갑의 주소는 뭐 미국이라 할까? 미국에 소재하고, 그러니까 미국 전 지역이 아니라 어느 특정 지역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 상태였던 겁니다. 자, 거통을 받았어요. 거절이후 통지할 때 얘한테 해도 되고 얘한테 해도 되나요? 이 판례는 아닌데 이건 여러 가지 문제로 쪼개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례는 이 부분이 판례인데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특허법 11조 기억나세요? 특허법 11조. 복수 당사자 대표. 지금 복수 당사자거든. 이렇게 복수 당사자면 11조 적용되죠? 이건 이 판례 아니니까 이쪽으로 좀 올라볼게요. 11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표자가 어때? 라는 경우와 대표자가 이때 라는 경우로 나누죠. 대표자 없으면 원칙 예외, 있으면 원칙 예외 이렇게 되죠. 원칙은 각자 대표, 예외적으로는 전원 대표. 원칙은 대표자만 대표, 다른 애들을 대표 못하고, 예외도 대표자만 대표죠. 그럼 이 예외 상황이 뭐예요? 예외 상황이 출기 신청 우불 복권에서 복권 빼고 불 특별수권 사항에서 복대리인과 특허권 포기 빼고는 특별수권 사항이죠.
전원 대표 사항이죠. 여기서 예외는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우리가 1차 때 열심히 했던 내용이 됩니다. 자, 이거 11조 자세히 보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경우에는 너희들 각자가 하면 나머지들한테도 효력이 발생해 이거거든. 예를 들어서 거절료 통지 받았어요. 여기서 갑이 의견서를 냈어. 의견서를 내면 출기 신청 우불 아니죠? 대표자 지금 없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에서 출기 신청 우불 아니니까 각자 대표예요. 간만 의견서 냈어도 을도 그 효과 받는 거예요. 이게 각자 대표인 거죠. 즉 여기 보세요. 내가 있고 특허청이나 뭐 심판원이 있어요. 청이나 원이 있어. 내가 얘네한테 어떤 절차를 밟을 때 11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할까? 복수당사자니까.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을 때 그중에 내가 행위를 하면 다른 애들한테도 효력이 미치는 게 복수당사자 대표가 돼. 화살표 방향 잘 봐. 요거. 근데 요 방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 방향도 청이 우리 전원한테 하든 우리 중에 한 명한테 하든 출기 신청 우불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면 한 명한테 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럼 보통 누가 해요? 청이 정확하게 심사관이 출원인한테 하는 거죠. 출원인한테. 출원인 갑을 전부한테 해도 되고 갑이나 을 둘 중에 한 명한테 해도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한 거야. 유효한 거. 그럼 여러분들이 심사관이에요. 보통 누구한테 할 거야? 얘한테 하면 좀 귀찮겠죠. 미국에 있으니까 멀잖아.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을한테 해도 그 효력은 갑한테 미친다고. 이건 판례는 아닌데 원래 법리로 이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거통을 누구한테 했냐? 거통을 을한테 했어요. 을한테. 그럼 갑 의견서 못 내요? 아니 낼 수 있다니까. 효력을 다 받는다고. 을이 해도 효력을 다 받는 거죠. 을한테 거통해도 갑한테 효력이 다 있기 때문에 2개월 지나면 갑 너도 의견서 못 내요? 내죠? 특허는 의견서 반려 안 해요. 낼 수 있어. 다만 이 기간에 또 보정해야 되는데 보정서는 또 못 내겠죠. 뭐 그런 거야.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쟁점 하나 나왔어요. 복수 당사자 이거 하나 나왔죠? 판례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특허청이나 심판원의 절차를 밟을 때 11조 적용되듯이 반대로 특허청이나 심판원이 우리한테 뭘 해도 우리 중에 한 명만 받으면 다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통을 을한테 했어도 갑이 얼마든지 의견서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의견서 냈어요. 의견서 냈는데 거절 결정된 거야. 거절 결정 등본 송달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거절 결정 등본 송달을 할 때 공시 송달로 한 거야. 그 이유가 공시 송달할 때 먼저 일반 송달을 트라이 해봐야 되는데 을한테 해봤어. 한국에 있으니까 을한테 일반 송달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송달 얘가 주소 불명이네. 주소 불명. 특허청에 등록된 을의 주소로 송달해봐도 거기 안 산대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청에서 뭘 했어야 돼요?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공시송달 가기 전에. 갑한테 트라이 해봐야 되겠죠. 근데 갑이 여기 의견서 낼 때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주소 3을 적으면서 한국에 있는 주소를 좀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거기 거주하고 있진 않은데 조만간 방문할 예정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청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갑한테도
트라이를 해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지 않고 이게 주소 불명이라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해버린 거예요. 공시송달했고 3개월이 지나서 나중에 알게 돼서 여기서 각가을이 거부심을 청구했는데 각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하심결에 대해서 각가을이 소재기를 하는 거지. 부당하다. 왜? 이 공시송달은 무효입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공시송달이 유효하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공시송달의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요건이 을한테는 만족을 했어요. 근데 갑한테는 만족을 안 한 상황이야. 갑한테까지도 트라이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로 갔어야 됐는데 갑한테는 여기도 어디도 트라이 해보지 않고 얘가 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을 해버린 거야. 판례가 말하기를 이와 같은 공시송달은 무효다. 왜? 전원의 주소가 주소 불명은 공동출원인 전원의 주소가 불명일 때 공시송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을의 주소만 불명인 거지 갑의 주소까지 불명이라고까지 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시송달 사실상 갑과 을이 알기 어려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다. 이게 무효면 카운팅 돼요? 카운팅 안 돼. 아직 송달이 없는 거야. 아직 송달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심판을 청구해도 심판 청구 기간이 도가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청구 기간을 만족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하한 심결은 위법하네요. 뭐 해야 돼? 청구 인용 판결해야 되겠죠. 청구 인용 판결.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첫 번째 출원 발명의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요건. 공동출원인에 대해서 219조 1항에 의한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동출원인 전원이죠. 이게 기억돼. 전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자연인이면 주소가 될 거고요. 법인이면 영업소가 되겠죠.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송달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해야 하고 이러한 공시송달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출원인 중 1인에 대해서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공시송달이 누구한테 이루어졌어? 을한테 이루어졌어요. 을의 주소가 불명하니까. 만약에 이 공시송달이 유효하다고 해볼게. 유효? 그럼 그 효력은 갑한테도 미치는 거? 맞죠. 복수당사자니까. 근데 이게 무효니까 갑을 누구한테도 안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이 소재기를 하면 원고 누구야? 원고는 갑 또는 을이죠. 갑과 을이 같이 해도 되고 편의상 갑, 을이라고 해볼게요. 갑과 을이 원고가 되고 피고는 특허청장을 상대로 피고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야 너가 잘못했어 지금 이렇게 법원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허청이 이런 항변을 해. 을의 주소는 불명인 게 맞고요. 갑이 의견서에 한국에 있는 주소를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야. 근데 아직은 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송달은 최후의 보루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특허청 입장에서는 여기도 한번 트라이해 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허청장이 이렇게 매기를 해. 이 의견서 갑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죠. 제외자야. 제외자는 원칙 절차 능력이 없어요. 예외 절차 능력이 있죠. 언제? 3개. 첫째, 특허 관리인이 있을 때. 특허 관리인이 있을 때 절차 능력이 인정될 거고
특허 관리는 없어도 국내에 체제하는 경우에는 절차 능력이 있는데 지금 주소만 이렇게 적어놨지 체제하는 것도 아니야. 나중에 올게요. 이 상황인 거거든. 셋째, PCT에서 기준일까지는 이제 절차 능력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예외가 아니었어. 원칙이었어. 갑은 의견서 낼 수 있어요? 없는 거야. 원래 의견서 못 내. 그래서 제외자가 제출한 서류로 반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외자가 제출한 서류로. 반려하지 않고 수리했던 거고요. 수리. 이거 수리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야 특허청장 너는 여기 의견서에 나온 요 주소에 트라이 해봤어야 되는데 너 그것조차 안 했다라고 하니까 특허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내가 수리하긴 했는데 이거 원래 받아주지도 않은 서류였다. 원래 안 받아주는 서류였기 때문에 난 여기를 볼 필요도 없었다. 근데 법원 너가 판사들 너가 특허청장이 나한테 여기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공시송달이 무효라는 것은 가혹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이 제외자 원칙 절차 능력이 없을 때 이제 서류를 반려하게 되는데 반려하는 취지가 뭐예요? 국내 제내자, 특허 관리는 제내자죠? 특허 관리도 없고 국내 체제하지도 않고 이 상황도 아닌데 원칙적인 상황에서 제외자랑 절차 밟으려면 귀찮은 게 많단 말이에요. 멀리 있기 때문에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반려하는 건데 그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절차 진행하고 수리했으면 나중에 문제 삼지 말라는 게 특허법의 태도야. 왜? 반려하는 취지가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특허청 너가 일하기 힘들어서 얘랑은 일 안 하려고 반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힘든 거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 삼지 말라라는 거야. 그래서 특허청장이 공시송달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례에 좀 반박하기 위해서 이건 받아주지도 않는 서류였다라고 했지만 이미 받아줬으면 나중에 딴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2번 특허청장이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제출된 제외자의 서류. 그럼 원칙적인 거죠. 그럼 반려했어야 돼. 근데 반려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에 그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특허법 5조 1항 절차 능력이고요. 특허법 시행규칙 11조 1항 6호에 의하면 제외자는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이게 5조 1항. 특허청장은 제외자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어색하게 핵 나누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의도한 겁니다. 오타 아니고 이렇게 출간될 거예요. 되어 있으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근거로 했을 때 그 밑에 줄을 보시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찾으셨죠? 등에 비추어 볼 때 특허청장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제출된 서류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 후에는 5조 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출된 서류의 절차상 하자를 뒤늦게 주장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야? 이 세 가지를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볼까요? 로마자 1번. 특허관리인 제도는 특허청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와 직접 절차를 수행함에 따른 절차 번잡과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절차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에 그 의의가 있는 점. 두 번째, 5조 1항에 의하면 제외자라도 국내에 체제하는 경우에는 직접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점. 물론 직접 체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체제했다면 밟을 수도 있었잖아. 근데 이미 다 밟았잖아. 국내 없지만. 그럼 하자 묻지 마라 이거죠. 그것도. 세 번째, 62조 거절이유죠. 133조 무효사유네요. 거절이유 무효사유에는 제외자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절차를 밟은 경우에 거절이유로도 무효사유로도 규정하지 않은 점,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했을 때 이미 진행했으면 하자 치유된다라는 판례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출제자는 아마도 1번만 물어볼 건데 수문 논점이 2번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친절하면 둘 다 대놓고 물어볼 수도 있고 친절하지 않으면
숨겨서 물어볼 수 있고 제가 출제를 하면 숨겨서 물어본다라는 거죠. 숨겨서. 요게 세트가 되니까 2번 잘 찾아내시고요. 그럼 여기는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가 또 문제 될까요? 지금 판례는 해당 판례 대상 판결에서 나온 쟁점은 2개예요. 공시송달 무효다. 그리고 이미 진행했으면 하자 묻지 마라. 이 2가지인데 뭐 적어야 된다고요? 요거 복수 당사자 저거만 두세요. 여백에 누락하지 않게끔. 또 뭐 들어가야 돼요? 이거 들어가야 되죠? 거절결정 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런 것들 법리로 들어가 줘야 될 거고요.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요 판례에서 하나의 쟁점이 더 있는데 요거 뺄까 넣을까 하다가 그래도 2차 시험에선 좀 의미가 있겠다 해서 남겨뒀습니다. 자, 거불심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청구해야 돼. 공동으로. 맞죠? 근데 거불심을 갑만이 청구한 거야. 갑만이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각하되죠? 고필공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을을 추가해야 되겠죠. 을을 추가해 볼게요. 을을 추가해 볼게. 요 기간이 경과해서 추가한 거예요. 될까? 돼요. 왜? 요지 변경의 예외잖아. 심판 청구서의 보정은 원칙 요지 변경 안 돼. 예외. 3가지 되죠. 첫째, 청구인 바로 잡는 거, 추가하는 것도 포함. 둘째, 청구 이후 보정. 셋째, 권범심. 적적 권리범. 이게 되잖아. 근데 요 판례는 국법상 판례고 국법에서는 을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았어요. 을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았던 거야. 현행법은 추가되죠? 자, 근데 심판을 청구했다가 을이 누락돼서 각하심결 해버리면 그럼 우리 갑입장에 그럼 심판 청구 취하하고 다시 함께 청구해도 되잖아. 번거롭죠? 번거로우니까 을의 추가를 허용하자 이거야. 대신 조건이 뭐냐? 심판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아직 내다. 요 기간 내라면 을의 추가를 허용을 해줘요. 아예 취하하고 다시 함께 청구하느니 그냥 추가하자 이렇게 해준 거야. 그 말은 뭐야? 심판 청구 기간 내가 아니라면 이미 지났으면 안 해주겠다 이거야. 그럼 지금 심판 청구 기간 낸가? 맞죠? 3개월 카운팅이 안 됐다고. 이게 무효잖아. 이게 무효니까 추가가 허용이 되는 사례였어요. 보겠습니다. 특허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 시 누락된 공동 출연인을 추가하는 보정이 허용되는 시간적 한계가 뭐다? 심판 청구 기간 내여야 했어요. 볼게요. 특허법 33조 2항, 44조 132조의 3, 139조, 139조 3항, 140조 2항에 의하면 거절 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 등본 송달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라면 공유자 전원이 특허 출원해야 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자가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심판 청구서의 보정은 청구 이유를 제외하고는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공동 출원인 중 일부만이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심판 계속 중 나머지 공동 출원인을 심판 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은
요주의 변경으로서 허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아직 심판 청구 기간이 도과되기 전이라면 나머지 공동출원인을 추가하는 보정을 허용하여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함이 소송 경제면에서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기간 내라면 취하고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허용하자 이렇게 했는데 참고 박스 보세요. 요건 이제 제가 추가해 놓은 거죠. 참고 박스. 대상 판결은 국법상 판례로 심판 청구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한해서 심판 청구인을 추가하는 보정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특허법 1사 공조 1항 1호에 따른 당사자 중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정, 특허권자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죠. 이거 청구인으로 바꿔. 청구인. 지금 청구인이죠. 1사 공조의 2로 바꾸고 청구인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결정계 심판이죠.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는 보정, 청구인을 추가하는 보정을 포함하되 청구인이 특허권자면 이제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정하고 있어요. 이 판례가 나오고 나중에 법이 바뀌었어. 법이 바뀌어서 청구인 추가하는 거 허용한다고. 그 말은 심판 청구 기간이 지났어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심판 청구 기간이 도과된 경우 이후라도 심판 청구인을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될 것이다. 그럼 요 판례는 우리가 2차 시험에서 언제 써먹을까? 1차 시험에선 요거예요. 1차 시험에선 청구 기간이 도과해도 추가할 수 있다 이거고 2차 시험에선 요 상황을 줄 거야. 거저결정 등본 송달했고 유효하다라고 가정할게요. 유효한 상황이면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판을 청구한 거야. 여기서 심판을 청구한 거고 여기서 감만 청구한 거죠. 뭐 어떻게 돼? 각하되겠지. 여기서 의를 추가할 수 있니? 이거야. 의를 추가할 수 있니? 그럼 국법상 판례 적고 국법상 판례에 의하면 안 돼. 하지만 개정법에 따라서 돼.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문제 만들어지겠지. 이었나요? 근데 지금 실제 사안은 이 케이스네. 기간이 경과해서 청구했지만 기간 경과한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보고 3번 판례까지 보죠. 3번 상표법 판례인데 특허법에서도 의미가 있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1번 특허법 219조 1항에서 공시송달 사유로 들고 있는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송달할 수 없는 때의 의미. 공시송달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무효. 되셨죠? 읽어볼게요. 219조 1항에서 공시송달의 사유로 들고 있는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송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송달할 자가 요거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요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나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3번 판례 하고 있는데 2번 판례에도 적을 수 있어요. 2번 판례에도.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놨으면 특허청 너는 여기도 한번 트라이 해봤어야지라는 게 이제 성과 의무다라고 또 조금 더 기재할 수 있어 보이고요. 2번 법인에 대한 송달 방법과 공시송달 요건. 한편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 본점 소재지. 영업소죠? 영업소.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하다면 법인 등기부 등을 조사해서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외에도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자 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해서 실시하여 보고 요거까지도 성과 의무로 보는 거예요. 요거까지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출원을 하든 어떤 절차를 밟을 때 주소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법인이면 본점 소재지 주소가 들어가겠죠. 근데 거기 해봐. 송달 실시해봐. 근데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법인 등기부 등본 다 조사할 수 있거든, 청에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회사가 이전 이사했으면 이사된 주소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도 트라이 해보고, 그것마저도 안 돼. 그러면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니야.
대표자 조사해서 그의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관 의무는 본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이전된 주소가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대표자한테도 트라이 해보고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해라라는 거죠. 공시송달. 그렇게 읽혀지시나요? 성관 의무 부여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안 돼. 등기부등본 조사해서 이전된 곳까지 안 돼. 대표자한테 보내도록 노력해봐라 이거고요. 사안 박스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공시송달의 경위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심판원에서 심판 절차에 제출된 원고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원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주소도 있으면 여기도 해봤어야지. 기재되어 있고 심판원이 이 사건 심결의 증거로 채택한 고소장에도 원고 회사 대표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심판원으로서는 원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이 사건 심결 등본 실시한 후 송달 불능이 되었으면 원고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 회사 대표자 이사의 주소를 확인해서 그 주소로 송달을 실시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공시송달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채 바로 공시송달했으면 이거 뭐야? 무효. 심결 있었어요? 예, 심결 나오면 심결 등본을 송달해야 되지. 당사자가 법인이야? 근데 법인 본점 소재지로 송달 불능이 된 거야. 그럼 법인 등기부 등본 조사해서 대표자의 주소 찾아봐야 되는데 주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 해버린 거야. 이거 뭐야? 무효. 심결 등본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재기해야 되는데 카운팅 돼? 안 돼? 안 돼. 따라서 30일이 지나서 소재기해도 적법한 수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공시송달을 하였는 바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여기 키워드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 공시송달은 무효다. 따라서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심결 등본의 공시송달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제소기간 진행되지 않고 30일도 도과되지 않았다. 따라서 뭐 추후 보완 상관없이 적법하다. 이렇게 되고요. 3번은 이제 상표법 사례인데 이거 자체가 상표법 판례예요. 이런 상황이었어. 이런 상황. 재심이라는 게 있죠. 갑과 을이 있어요. 갑과 을이 있고 여기 등록상표가 있고 얘가 권리자야. 얘가 심판 청구인. 예를 들어서 추유심판 청구했어. 추유심판. 심판 청구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취소가 확정이 됐다. 을이 이겼죠? 취소 확정된 것에 재심 사유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죠. 을이 갑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일반 재심 사유죠. 민사소송법 451조이랑 각호에 있는 거 일반 재심 사유야. 근데 이거 말고 또 있죠. 제3자 재심 사유. 사회심결. 심판의 당사자 공모해서 제3자의 권리를 해야 할 어떤 그런 재심.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병이라는 자가 있고 병이 제3자고 제3자인데 뭐 질권자다라고 해볼게. 질권자. 여기 얘가 죽으면 얘도 말짱 도루묵이잖아. 근데 취소 확정됐는데 짜고 치고
취소시켜버린 거. 그럼 제3자 사회 심결에 대해서 재심 청구되죠. 그래서 일반 재심 사유는 뭐 갑과 을이 재심을 청구하는 거고, 갑이나 을이. 제3자가 재심 청구할 때는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해서 나한테 해가 되는 어떤 심결을 했다, 확정됐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할 때 얘랑 얘를 공동 피청구인으로 묶어야 되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대표적으로 여기서 제3자는 이제 질권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이라는 자가 있어. 정이라는 자. 정이라는 자는 뭐 질권자도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재심을 청구하겠대. 이유는 요걸 이유로 재심 청구하겠대. 근데 얘도 상표권자인데 이 등록 상표가 아닌 별개의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였어. 그럼 사회심결에 대해서는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회심결에 대해서 재심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취소 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너의 등록 상표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재심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됐던 사항. 어떤 심결이 확정됐을 때 일반 재심 사유와 사회 심결에 따른 재심 사유가 있는데 일반 재심 사유는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이 재심을 청구하게 되는 거고 사회 심결에 대한 재심 사유는 이 등록 상표가 소멸하면서 불이익을 받을 얘네들이 공모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제3자가 되는데 그 사회 심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별건 등록 상표를 갖고 있는 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안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3번. 등록 상표와는 별개의 독립된 상표의 권리자가 등록 상표를 취소하는 재심 대상 심결 후 상표법 84조 1항에 따라 재심 대상 심결이 사회 심결임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냐? 이 사건 등록 상표와 원심 판시 기본 상표는 별개의 독립된 상표이므로 이 사건 등록 상표에 대해서 상표 불상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는 취지의 원심 판시 대상 심결이 이루어졌다 해도 대상 심결 후 기본 상표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받거나 얘네들이 제3자가 되는 거야. 제3자. 상표권을 승계치도한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 보세요. 여기 세 번째 줄에 재심 대상 심결 후 기본 상표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받았대. 그럼 등록 상표에 대한 질권 아니죠? 이거에 대한 질권자는 재심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얘는 이 등록 상표가 아니라 별건 등록 상표의 상표권자이거나 별건 등록 상표에 대한 질권자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 상표랑은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재심 청구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 상표, 별건 상표입니다. 기본 상표에서 질권을 설정받거나 승계 취득한 피고, 얘도 상표권자네. 얘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 상표에 대해서 사회 심결임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따라서 피고가 제기한 재심 대상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구인 적격이 없는 케이스가 되겠죠.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